네, 대역전 지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역전 지선이었습니다. 지방선거였죠. 자,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왜 대역전 지선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4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니었고 자유한국당이었죠. 당시 야당이었고 민주당이 14곳을 가져갔습니다. 광역단체장. 그래서 14대 2대 1. 저 1은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신분이었죠. 그랬던 결과가 올해 지선에서는 저 파란색 왼쪽에 14라는 숫자가 5로 팍 줄었고요. 저 2라는 빨간색 글자는 12라는 숫자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역전 지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심은 무섭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다 넘어가 보죠. 자, 이 가장 드라마틱했던 선거가 아마 이 경기지사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한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피말렸던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제 새벽 5시 32분에 48.98 동률을 이뤘고 그 다음부터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조금씩 격차를 벌리더니 최종 승부는 49.06% 대 48.91%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정말 저 제목 보세요. 초박빙 경기지사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먼저 이제 개표를 한다든지 일관된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개표소의 상황에 따라서 본 투표, 사전 투표를 뭐 알아서 개표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 즉 남양주, 부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상당히 늦어졌고 사전 투표함이 뒤늦게 이제 개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그날 당일날 한 12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2만 표 이상 격차가 있어서 김은혜 후보가 단연히 당선되는 걸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유력으로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가 밤새 이제 쭉 가다가 새벽 5시 35분쯤에 1, 2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나왔죠. 네.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원래 남양주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장은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표가 더 많았어요. 참 남양주 시장이 국민의힘 그 주광덕 전 의원이 네. 됐잖아. 최민희 전 의원 그렇죠. 누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같은 경우는 주로 줄투표를 한다라는 게 일반적 관념이었는데 예. 이번 선거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차 투표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 전 지역에 오세훈 시장이 앞섰지만 기초단체장은 또 다르게 판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김동연 후보가 이 전체적으로 앞선 데가 꽤 많았던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좀 약했지 않는가. 네. 그리고 이제 역시 경제부총리 출신의 그 경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갔고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역대 예전에 임창열 경기지사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관료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선호도가 있으면서 몇몇 지역에서 나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초박빙의 상황,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시킬 만한 차이였는데요. 당사자들 어땠을까요? 김동연 당선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출구조사나 초반에 그 표 차이에 불구하고요. 좀 시간이 가면서 크게 제가 선전하지 못하고 좀 격차가 줄긴 하지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중반 이후로는 어렵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극적으로 이렇게 역전까지 하리라고는 솔직히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선방했다. 실제로 지금 그런 해석들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네, 새벽 5시 32분 이때가 지나면서요. 네. 예,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개표를 3%가량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막판의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전부터 전망도 사실은 초박빙이었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지금 이준정 의원도 앞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뒤집힌 이유는 네. 어느 쪽 지역의 표를 먼저 개표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승부는 이미 이제 투표가 끝나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네. 쪽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아마 이제 김은혜 후보 쪽을 지지하는 쪽에도 강세가 있는 지역의 투표함이 먼저 열리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의정부나 그쪽 지역, 남양주나 이쪽 지역에 이제 표가 열리게 되면서 네. 개표가 되면서 결국 이제 역전을 이룬 건데 저는 뭐 이게 두 분의 그 차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종이 한 장 0.15. 차이. 예,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접전이었고 모든 관심이 경기도에 집중됐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대선 대리전처럼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고 또 김은혜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입의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분의 대결 양상이 되면서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된 게 아니냐. 민주당은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겨야 되는 것, 사수해야 되는 것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런 접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김 지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때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당에서 도움을 제게 준 것도 많았지만요.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김동연 지사의 저 멘트는 이제 향후 정치인 김동연으로서 뭔가 자기 세력화를 꾀하겠다라는 선전포고 내지는 그 의지의 좀 뭐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가 거기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회. 사실은 여론조사 때까지만 해도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출구조사는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출구조사를 보는 순간 김동연 후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일 먼저 김포공항이 생각났을 것 같고요. 김포공항. 어떻게 김포공항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대안으로 이야기한 게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유권자들한테 다가왔을까? 그다음 또 생각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표를 그 사이에 또 깎아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이거는 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함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런 그 감회를 이야기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마 이제 민주당하고 기존의 민주당하고는 약간 거리를 둔 나만의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의 패배가 강용석 후보 탓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5% 차이로 졌던 곳인데 이번에 박빙으로 흘렀고 어떻게 뭐 저희들이 다 100%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강용석 단일화 논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패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후보 경쟁력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패배를 했고 김은혜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김동연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 이제 김동연 후보는 사실은 뭐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 강용석 후보의 지금 전 출마도 상당히 원인이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입당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 이제 비대위에서 최고에서 거절이 됐지 네, 않습니까? 거절당했죠. 예전에 예. 이제 출당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했고 중간에 이제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네. 내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이 아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나 이런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것 같고 반면에 그 차명진 그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서 정치 세력화를 해보자. 새로운 신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쪽에다가 무게를 실은 게 아닌가.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 이것 때문에 이제 패배를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용수 후보가 얻은 표가 0.95% 5만 4천여 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어도 그러니까요. 예. 네.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8천여 표차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적인 저는 실패 또 강용석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완주를 해서 얻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이 보니까 이제 가레오 세력연구소하고도 이제 결별을 하고 뭔가 독자적인 지금 정치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저는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지금 당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경기도의 패배가 또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경기도지사를 패한 게 약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경기도까지 다 장악을 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만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가 이 민주당을 밟지 않습니까? 지난 7대 지선에서 완전히 휩쓸면서 오만해졌던 모습. 그게 사실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백신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세력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게 강경 보수 세력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선거 완주를 하면서 결국 강경 보수 세력과 어떤 그 중에서 일부겠죠. 네네. 일부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선을 긋는 이제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결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한편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현정 의원님의 이제 해석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강용석 책임론이 막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 당사자 강용석 전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면 황순식, 송영주, 서태성 이 세 분을 합친 표가 제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안 될 것 같았다. 그렇으면 이 세 분이 김동연 후보의 표를 가져가게 만들지. 입당을 하겠다는 걸 거부해놓고 단일화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와서 패배의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자, 이 강용석 지금 전 후보 목소리 들었고요. 이제 강용석 전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막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막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세희 가세현 대표는 난 김은혜와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추진했다. 결과에 어쨌든 죄송하다. 김은혜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분은 무조건 이준석이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곧 단일화가 무산됐다. 정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결과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단일화를 했고 김은혜 후보는 단일화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180도 차이가 났죠. 그 다음에 개표 과정도 되게 비슷했어요. 이렇게 쭉 앞서가다가 막판에 역전을 하고 역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못한 가장 큰 그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고 김은혜 후보의 표를 갉아먹은 그 마지막 그 타격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 관련해가지고 그거였거든요. 그걸 누가 밝혀냈습니까? 강용석 후보가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TV 토론에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과연 민주당에서 김은혜 후보 재산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게 공고로 이제 딱 붙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구나,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다 줬을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관련된 책임은 김은혜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본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패배로 나타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여자 대통령은 있었지만 여자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그런 그렇군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찬스를 놓친 것이 아닌가. 네. 그다음에 더 큰 네. 건 뭐냐면 강용석 후보도 이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뭐 10%까지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결국 나온 거는 1%도 안 되는 0.95% 지지율 받은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하. 결국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윈윈 게임은커녕 완전히 루즈루즈한 그런 게임으로 갔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다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선거 이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보면은 서울시의 426개 동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진봉 교수님 네. 좀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에서 다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다른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해서 자치구에서는 또 민주당이 자리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줄투표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과정 예전에는 시장이나 아니면 광역단체장을 찍으면서 그분과 같은 당에 소속된 분들을 쭉 찍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이제 유권자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시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자기 자치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도 표를 줘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더 많은 기초단체장들을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투표율만 보면 거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이 다 당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 예. 않고 저 기초단체장들은 민주당도 유의미한 정도의 기초단체장들의 당선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줄투표 현상이 많은 부분 사라졌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입지를 다졌다고 입지를 보여져요. 다졌다. 네. 최초의 사선 자막도 광역단체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은 지금은 대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뭐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차기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또 4년 동안 서울시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대선에서도 충분히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세훈 네. 후보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최초의 이제 4선의 서울시장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무조건 반대하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폭삭 부들었잖아요. 또 지난 1년 동안은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은 업무 환경이 제가 뜻한 바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다시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좀 화두에 올랐습니다. TBS 교통방송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교육방송으로 좀 전환시키겠다라는 그 뜻을 좀 밝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시의회 구성 분포가 바뀌게 되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 그렇다면 시의회 구성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시죠. 2018년 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의석을 거의 압도했습니다. 102석, 자유한국당은 6석에 불과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에 76석을 가져갔고요. 민주당이 36석을 가져갔습니다. 시의회 권력의 이제 이 구성이 바뀐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네. 저 TBS 좀 운명에 놓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TBS가 이제 교통방송으로 설립이 됐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독립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거의 1년에 한 400억 가까이 이제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400억이나. 네, 이게 이제 다 예. 조례로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 지난 그 4.7 재보궐선 당선된 이후에 이 예산 한 100억 정도 깎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그냥 그대로 예산이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아, 100억 안 깎이고. 네, 안 깎이고. 자, 이제 그렇다 보니 TBS 문제가 왜 불거졌냐? 뭐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둘째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이 없다는 거. 저는요 지금 TBS 노동조합이 뭐 이런 교육방송 옮기는 데에서 언론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언론계에 있지만 저는 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과연 TBS 노조가 그동안 이런 불공정한 방송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시정할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방송의 이 체제를 바꾼다고 하니까 언론 탄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건 저는 어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특히 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방송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사실상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교통방송이라고 처음에 설립될 때는 이 사실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때 이제 있었지만 지금의 교통 방송을 보고 교통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향이 거의 시사 방송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본래 취지 설립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거를 현재 서울론이라고 이제 해서 이 서울시에서 실제 이제 이 그 강의를 사교육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어떤 이 신고도 있어야 되고 또 조례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의회가 이제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조례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걸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아예 폐지하는 문제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 아예 그냥 폐지시키는 방안, 과연 이 방송국을 없애는 방안. 존재 이유가 뭔가? 어허. 왜냐, 이거는 뭐 사형 방송이 아니라 네. 시민의 지금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400억이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 방송으로 옮길 때도 지금 교육 EBS와 또 충돌 지점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과연 존재 이유가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토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회에. 그렇다면 뭐 다른 사형 방송이야 다 이제 어떤 면에서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한테도 한번 이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TBS 폐지 관련해서는 이현종 의원님 개인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TBS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뉴스공장의 운명도 짧게 얘기해 볼까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네. 자, 어떻게 할지 다 함께 관전하기로 하죠. 네, 교육방송 전환으로 TBS 내부도 시끄러운데요. 어떨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이 TBS 재편 공약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TBS의 네. 설립 근거는 뭐냐면요. 그 조례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요번에 저 시의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 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보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 범위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그다음에 지역 관련 정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으니까 주한 외국인한테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TBS의 사업 범위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 시사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따지면 TBS 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시의회를 다시 이제 그 여당 쪽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조금 그 수정해가지고 사업 범위에다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교육 관련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 범위에 넣으면은 TBS가 그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고 그러한 또 동력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고 좀 주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습니다.